고작 백화점 직원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그런 여자를 내 며느리로 둘 수는 없어. 더 이상 아버지의 뜻대로만은 살지 않을 거예요. 결혼만큼은 제가 원하는 사람과 할 거예요. 재하의 커다란 저택에서 큰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금까지 착실하게만 살아온 아들의 선전포고는 재하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더 이상 아들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하지 않기 위해 재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재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윤재아 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건설부터 유통, 호텔까지 아우르는 대기업 그룹의 심장부였죠. 4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 풍경은 화려했지만 오늘 재하의 심정은 그렇지 못했어요. 68살의 그는 서류 더미 앞에 앉아 결제 사인을 하고 있었죠. 펜을 쥔 손이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의 손이었어요. 손목에 찬 명품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도윤이었어요. 35살 외아들, 재하의 유일한 자식이었죠. 재하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말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탁 소리가 고요한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아들의 말에 재하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기쁜 소식이어야 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이어진 말에 재하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명품관에서 일하는 백화점 직원이라는 것이었어요. 점원이라는 소리였죠. 순간 재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백화점 판매원이 며느리라고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30년 기업을 경영하면서 단 한 번도 떨려본 적 없던 손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숨이 거칠어졌어요. 점원 따위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닥쳐, 당장 끊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죠. 얼굴이 붉어지고 혈압이 치솟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으로 넥타이를 풀었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뭔가 변명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재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유학까지 다녀온 아들이, 이제 그룹 이사 자리까지 오른 아들이 고작 백화점 점원과 결혼한다니. 재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사직 박탈이라도 해야 정신을 차릴까.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재하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휴대폰을 책상에 내던지듯 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거칠어졌죠. 50년 가까이 쌓아온 명예와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는 비서실 내선 버튼을 눌렀습니다. 30초도 안 돼서 문이 열렸어요. 50대 중반의 장기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재하의 비서로 15년째 일하고 있었죠. 회장의 표정만 봐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재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핏발이 서 있고 턱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서율이라는 여자 조사해. 31살 백화점 명품관 직원이야. 학력부터 집안, 재산, 과거 남자 관계까지 싹 다 파헤쳐. 재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장기호는 수첩을 꺼내 빠르게 메모했어요. 펜이 종이 위를 날카롭게 긁어댔죠. 언제까지 필요하냐는 질문에 재하는 단 3글자로 답했습니다. 30분.
장기호의 눈이 잠깐 커졌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혼자 남은 재한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는 백화점 직원도 있겠죠.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백화점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하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점원이 감히 재벌가 며느리를 꿈꾸다니. 분수를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정확히 27분 뒤 장기호가 다시 들어왔어요. 손에는 얇은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재하는 파일을 낚아채듯 받았죠. 페이지를 넘기며 내용을 훑어봤어요. 한서율, 31살, 지방전문대 졸업 후 백화점 명품관 7년째 근무 중. 부모는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식당 운영. 월급은 200만 원대 중반. 빚도 없고 정가도 없음. 특이사항 없음. 평범한 이력이었습니다. 아니, 너무 평범했어요. 사진 속 여자는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재하의 눈엔 그저 돈을 노린 여우로 보였습니다. 젊고 예쁜 외모로 순진한 재벌 2세를 낚은 거였죠. 7년이나 점원 생활을 한 여자가 갑자기 재벌가 며느리 자리를 노린다는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재하는 파일을 책상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사진이 발밑에 떨어져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어요. 재하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여자의 진짜 속셈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요. 아들 앞에선 사람 좋은 척 연기하겠지만 돈 앞에선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재하는 그걸 똑똑히 보고 아들 눈을 뜨게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중심가 윤재하 백화점 6층이었습니다. 명품관 루시앙 갤러리는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유리 진열장마다 수천만 원대 가방들이 놓여 있었죠. 가죽 냄새와 고급 향수 냄새가 섞여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서율은 진열대를 닫고 있었어요. 31살, 이곳에서 7년째 일하는 그녀는 다른 직원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매일 아침 진열대를 정리하고 제품 하나하나를 살피는 게 그녀의 습관이었죠. 오늘도 부드러운 천으로 가방 표면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말입니다. 오전 10시 매장 문이 열리자 서율은 동료들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11시쯤 50대 중반의 여성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서율은 그걸 단번에 알아챘죠. 처음 명품을 접하는 사람의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고객은 진열대를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가장 비싼 신상품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서율이 다가가 가방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780만 원짜리 한정판이었죠. 고객의 눈이 반짝였지만 가격표를 보자 잠시 주춤했습니다. 서율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고객의 옷차림과 가방을 번갈아 살폈죠. 손님, 이 가방도 좋지만 혹시 이쪽 제품은 어떠세요? 서율이 옆에 있는 다른 가방을 꺼냈습니다. 400만 원대 제품으로 크기와 색상이 고객의 옷 스타일과 더 잘 어울렸죠. 고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비싼 걸 권하지 않고 저렴한 걸 추천하다니 이상했던 거예요. 비싸다고 다 어울리는 건 아니거든요. 손님 스타일엔 이게 훨씬 잘 어울리세요. 서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고객은 거울 앞에서 두 가방을 번갈아 들어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서율의 말이 맞았습니다. 400만 원대 가방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정말 그러네요. 감사해요. 이걸로 할게요. 고객은 만족한 얼굴로 가방을 구매하고 떠났습니다. 서율은 계산을 마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때 옆 카운터에서 동료 고미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0살의 그녀는 이곳에서 15년째 일하는 베테랑이었죠. 서율 씨, 그렇게 장사하면 매출 떨어진다니까? 비싼 거 팔아야 수당도 높은 거 모르나? 고미란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직원도 거들었어요. 요즘 손님들은 로고 큰 거나 찾는다니까요. 착한 척 해봤자 손해만 보는 거예요. 서율은 대꾸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익숙했어요. 7년 동안 수도 없이 들어온 소리였죠. 하지만 서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고객이 진짜 만족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게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서율도 도시락을 들고 휴게실 문을 열고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죠. 그때 청소 카트를 끌고 박춘배가 들어왔습니다. 60살의 그는 이 백화점에서 30년째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춘배는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았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는 동작이 익숙했어요. 그리고 창가 쪽으로 걸어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명품은 로고가 아니라 손길이지. 손이 많이 갈수록 가치가 나는 법인데. 서율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춘배와 눈이 마주쳤고 춘배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서율도 미소로 답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고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청소 직원 주제에 무슨 철학을 논하냐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서율은 춘배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손이 많이 간다는 것, 정성이 들어간다는 것, 그게 진짜 가치라는 말이었죠. 서율은 7년 전 이곳에 처음 입사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명품 가방들을 보며 놀랐던 기억이 났어요. 수천만 원짜리 가방이 대체 뭐가 다른 건지 궁금했었죠. 처음엔 이해가 안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어요. 진짜 명품은 가격이 아니라 장인의 손길이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방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휴게실 시계가 1시를 가리켰습니다. 서율은 도시락을 정리하고 일어났어요. 매장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그녀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미소를 지어봤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날 아침 제아는 비서 장기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6시 울리는 전화에 장기호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죠.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낡은 점퍼 하나랑 헌 가방 구해와. 오늘 아침까지. 장기호는 잠이 확 깼어요. 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15년간 비서로 일하며 배운 게 있었어요. 회장의 명령엔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이었죠. 아침 9시 장기호는 큰 쇼핑백을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낡은 점퍼와 바램바지, 그리고 오래된 가방이 들어 있었어요. 제아는 가방을 꺼내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가죽은 발에 있고 금속 장식은 녹이 슬어 있었죠. 25년 전 브랜드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제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가방은 사실 창고에서 찾아온 거였어요. 25년 전 아내가 제아의 생일 선물로 준 가방이었죠. 당시 700만 원이 넘는 고가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제아는 그 가방을 창고에 넣어뒀어요. 볼 때마다 아내 생각이 나서 괴로웠거든요. 이걸로 시험해보자.
진심은 가방값보다 귀한 법이니까. 재하는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지가 앉아있고 가죽엔 작은 흠집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원래 품질은 여전히 느껴졌죠. 명품은 세월이 지나도 명품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재하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비서실 옆 작은 탈의실에서였죠. 평소 입던 맞춤 양복 대신 낡은 점퍼와 헌바지를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아니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노인이었죠. 그때 복도에서 청소 카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춘배가 회장실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춘배는 습관적으로 안을 힐끗 보고 멈춰 섰어요. 회장님이 낡은 옷을 입고 계셨거든요. 춘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회장님이 무슨 일이실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자기 일로 돌아갔어요. 임원들의 일에 끼어들 수 없었죠. 30년 동안 이 건물에서 청소하며 배운 처세술이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건 보지 말고 들어선 안 될 말은 듣지 않는 것이었어요. 재하는 회장실을 나섰고 승강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평소 타던 리무진 대신 일반 승용차를 선택했죠. 그것도 기사 없이 직접 운전하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변장을 위해서였어요. 차를 몰고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남 거리는 여전히 복잡했어요. 고급 외제차들이 도로를 메우고 있었죠. 재하는 그 차들 사이에서 평범한 국산차를 몰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4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백화점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재하는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헝클어뜨렸죠. 그리고 낡은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차장을 걷는데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경비원도 주차관리원도 그냥 지나쳤죠. 백화점 입구로 들어가기 전 재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문 위에 걸린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윤재하 백화점. 자신의 이름을 딴 백화점이었죠. 20년 전 유통사업을 시작하며 세운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였어요. 재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된다는 게 이상했죠.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앞두고도 떨지 않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1층 로비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빛나고 있었어요. 안내 직원들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죠. 하지만 재하를 보는 직원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을 경계하는 시선이었어요. 재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명품관이 있는 층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세계 최고 브랜드들의 매장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재하는 그 중에서도 루시안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장기호가 조사한 바로는 한서율이 바로 그곳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매장 입구에 도착하니 유리 진열장 너머로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한서율일 거예요. 재하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그 여자가 정말 사람을 보는지 아니면 돈만 보는지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재하는 천천히 매장 문을 밀었어요. 매장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과 함께 고급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재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죠. 진열대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낡은 신발이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났어요. 직원 2명이 카운터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재하가 들어오자 대화가 뚝 끊겼어요.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죠. 50대 여직원 고미란이 코를 찌푸렸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직원도 눈살을 찌푸렸어요. 고미란이 동료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재하의 귀에는 다 들렸어요. 어디서 주워온 가방 들고 온 거 아냐? 냄새 좀 봐. 젊은 직원도 피식 웃으며 거들었죠. 여긴 중고시장도 아닌데 저런 거 들고 왜 와요? 재하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보려던 거였으니까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는 계속 매장 안을 둘러봤어요. 진열대마다 수천만 원짜리 가방들이 놓여 있었죠. 조명을 받아 빛나는 가죽 제품들이었습니다. 재하는 자신이 든 낡은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25년 전엔 700만 원이 넘던 명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낡은 가방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이었죠. 얼굴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혹시 찾으시는 제품이 있으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재하는 그 여직원을 쳐다봤어요. 명찰에 한서율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바로 그 여자였어요. 재하는 서율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단정해 보였어요. 화장은 옅었고 향수도 은은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재하는 손에 든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25년 동안 창고에 넣어뒀던 아내의 선물이었죠. 서율이 가방을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재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떨리는 거였죠. 이 가방엔 아내와의 추억이 담겨 있었거든요. 뒤에서 고미란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하의 뒤통수가 뜨거워졌죠. 쓸데없는 짓이네. 저런 거 고쳐서 뭐해? 새로 사는 게 나을 텐데. 젊은 직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재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이 순간이 바로 시험이었으니까요. 서율은 동료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대신 가방을 더욱 자세히 살피고 가죽 표면을 쓰다듬으며 곳곳을 확인했죠. 그리고 로고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브랜드 마크였어요. 서율의 눈빛이 빛나며 뭔가 달리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 가방이 단순한 중고품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어요. 지금은 단종된 25년 전 한정판 모델이었습니다. 손님, 이 가방 굉장히 좋은 제품이시네요. 오래됐지만 원래 품질이 느껴져요. 서율의 목소리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여자는 가방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방에 담긴 의미를 보고 있었어요. 서율이 부드러운 천을 꺼내 가방의 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이 동작이 조심스러웠어요. 재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니 목이 메었어요. 수선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단종된 모델이라 부품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본사에 연락해 볼게요. 손님께 정말 소중한 물건 같으니까요. 서율의 말에 재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가방값을 보지 않았습니다. 손님의 마음을 봤어요. 고미란이 또 혀를 차며 짜증 섞인 소리로 말했어요. 에휴, 시간 낭비네. 저런 손님한테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 있어? 하지만 서율은 개의치 않고 계속 가방을 닦으며
손님을 응대했어요. 재한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이 여자는 돈을 노리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서율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연락처를 묻는 거였어요. 재한은 휴대폰 번호를 불러줬죠. 서율이 정중히 메모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재한은 가방을 서율에게 맡기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서율이 여전히 가방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어요. 옆에서 고미란이 뭐라고 짓거리고 있었지만 서율은 신경 쓰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재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한서율이라는 여자가 예상과 달랐거든요. 진짜 사람을 보는 건지 아니면 더 교묘한 연기인지 알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재하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오늘 본 한서율의 모습만 맴돌았죠. 낡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닦던 손길, 진심이 담긴 눈빛,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재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연기일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7년이나 명품관에서 일한 여자가 손님 응대쯤이야 능숙할 거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오후 7시 도윤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어제 전화 통화 이후 처음 보는 거였죠. 아버지,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재하는 펜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35살 아들은 이제 완전히 다 큰 어른이었죠. 재하 자신의 젊은 시절과 닮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긴데? 재하의 목소리도 낮게 깔렸어요. 도윤은 책상 앞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서율 씨 조사하셨죠? 장 비서한테 들었어요. 재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아들이 모를 리 없었죠. 당연하지. 내 아들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조사도 안 해?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는 사람을 뭐로 보시는 거예요? 학력? 재산? 그게 다예요? 목소리가 커졌지만 재하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오히려 더 차갑게 대꾸했죠. 그래, 그게 다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다.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도윤이 책상을 쾅 치자 서류가 흩날렸어요. 재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전 더 이상 어리지 않아요. 서율 씨는 그 사람은 돈이나 집안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사람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라고요. 재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오늘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낡은 가방을 귀하게 다루던 서율의 모습이었죠. 마음? 그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세상 물정 모른다는 거야. 가난한 집 여자가 재벌 아들 만나면 당연히 착한 척하지.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더 단호하게 말했죠. 아버지가 직접 만나보세요. 그럼 알 거예요. 서율 씨가 어떤 사람인지. 재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만났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도윤이 알면 안 됐거든요. 만날 생각 없어. 그리고 넌 당장 그 여자 만나는 거 끊어.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못 끊어요. 전 서율 씨랑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가 반대하셔도요. 그 말을 남기고 도윤은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재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장기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추가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제안은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한서율의 최근 3년간 행적이 적혀 있었어요. 주말마다 요양원 봉사, 매달 10만 원씩 아동센터 후원, 동료가 아플 때 대신 근무. 평범하지만 선한 행동들이었죠. 제아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이것도 다 계산된 행동일까요? 아니면 정말 선한 사람일까요?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장비서, 솔직히 말해봐. 이 여자 어떻게 보이나? 장기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5년간 제아를 보자 하며 단 한 번도 개인 의견을 말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제가 보기엔 진심인 것 같습니다.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주변 사람들 평가가 다 좋았습니다. 연기라기엔 너무 오래, 너무 일관됐어요. 제안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장기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죠. 오늘 본 한서율의 모습도 연기라기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쉽게 인정할 순 없었어요. 50년 가까이 살아오며 배운 게 있었죠. 사람은 결국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아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 아직 확신할 순 없어. 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 멀리 백화점 건물이 보였죠. 윤재아 백화점. 자신의 이름을 딴 그 건물 어딘가에 한서율이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시험해 보기로 제안은 결심했어요. 이번엔 더 확실하게 말이죠. 그녀가 정말 사람을 보는지 아니면 돈을 보는지 완전히 밝혀낼 겁니다. 그래야 아들을 설득할 수 있었어요. 밤 11시 제아는 회사를 나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제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오늘 하루가 너무 길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확신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아는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2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였죠. 그녀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도윤 편을 들었을 겁니다. 아내는 늘 사람의 마음을 먼저 봤었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고 서율은 여전히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2시 지점장이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 있었죠. 50대 후반의 그는 이 매장을 10년째 관리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어요. 서율도 구석 자리에 앉았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지점장이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달 실적 최악이야. 특히 VIP 고객 응대율이 떨어졌어. 누구 때문인지 다들 알지? 시선이 일제히 서율에게 쏠렸습니다. 서율은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한서율 씨, 당신 이번 달 VIP 매출이 얼마야? 딱 한 건? 다른 직원들은 평균 5건인데? 서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이었지만 이유가 있었죠. 서율은 고객에게 맞는 제품을 권했습니다. 비싼 게 아니라 어울리는 거리요. 그러다 보니 VIP 제품 판매가 적었던 거예요. 저는 고객 만족을 우선으로. 만족? 장사가 자선사업인 줄 알아? 여기서 일하려면 실적 내야지. 지점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서율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고미란이 옆에서 슬쩍 웃었죠.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요. 서율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오후 3시 VIP 고객이 방문했습니다. 60대 부인이었어요.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죠. 지점장이 직접 나서서 응대했습니다. 고미란도 따라붙었어요. 부인, 이번 시즌 신상품입니다. 한정판이에요. 지점장이 2,500만 원짜리 가방을 꺼내 보였습니다. 부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고미란이 옆에서 칭찬을 늘어놓았죠. 부인은 만족한 표정으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잠깐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부인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가방은 카운터 위에 놓여 있었어요. 포장도 하기 전이었죠. 지점장은 다른 고객을 응대하러 갔습니다. 고미란이 혼자 카운터에 남았어요.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죠. 서율은 옆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쿵 소리와 함께 뭔가 넘어지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서율이 고개를 돌렸어요. 고미란이 황급히 휴지로 뭔가를 닦고 있었죠. 카운터 위 가방에서 갈색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고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든 커피잔이 비어 있었죠. 가방 위로 커피를 쏟아버린 겁니다. 2천만 원짜리 한정판 가방이었어요. 서율이 얼른 다가가 상황을 파악했죠. 고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서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율 씨, 이거 실수였어. 정말 실수였다고. 하지만 그 순간 지점장이 돌아왔고 카운터 위 가방을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빠르게 다가와 가방을 들어보니 커피 얼룩이 가죽에 번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지점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놀라 쳐다보고 고객들도 모두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고미라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점장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서율을 쳐다봤어요. 서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한서율, 이 가방 담당 너 아니었어? 서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는 그 가방을 만진 적이 없었어요. 고미란이 담당이었죠.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하지 마. CCTV 확인하면 다 나와. 서율은 오히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증거가 있었어요. CCTV가 다 찍혔을 테니까요. 네, 확인해 주세요. CCTV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말에 지점장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미소를 지었어요. 차갑고 비열한 미소였죠. 그래, 확인하지. 어디 보자. 지점장이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직원들이 몰려들었고 서율도 긴장한 얼굴로 지켜봤죠. 고미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죠. 이런, 오늘 서버 점검 중이네. CCTV 확인이 안 돼. 서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서버 점검은 보통 밤에 하는 거였죠. 한낮에 점검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럼 점검 끝나려면 사흘은 걸려. 그때까지 VIP 고객 어떻게 해? 당장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건데? 지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율은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이건 의도된 거였습니다. 지점장이 계획한 함정이었죠. 그 순간 VIP 부인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매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율은 그 소란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매장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VIP 가방 사건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직원들은 서율을 피하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 대하듯이요. 서율은 출근해서 사물함을 열었어요. 안에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죠.
거짓말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가 넣었는지 알 수 없었죠. 서율은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직원 휴게실로 들어가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율이 문을 열자 대화가 뚝 끊기고 동료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미라는 슬쩍 다른 곳을 바라봤어요. 서율은 구석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지만 목이 메었어요. 밥이 넘어가지 않았죠.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율이 VIP 가방 바꿔치기 했대. 750만 원짜리를. 미쳤나 봐. 이제 없던 일까지 사실이 되어 있었어요. 돈이 필요했나? 점원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 서율은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흘리지 않았죠. 여기서 우는 건 지는 거였으니까요.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청소 카트를 끌고 박춘배가 들어왔어요. 60살의 그는 늘 그렇듯 묵묵히 자리를 정리했죠. 자판기 앞으로 가서 커피를 뽑았습니다. 춘배는 커피를 들고 서율 옆자리에 앉았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제일 먼저 욕먹는 법이지. 서율이 고개를 들어 춘배를 봤어요. 춘배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시간이 걸려도 말이야. 서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건물에서 유일하게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30년째 청소하는 아저씨가 말이죠. 감사해요, 아저씨. 서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 한번 말했죠. 명품은 손이 많이 갈수록 가치가 나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지. 힘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이야. 춘배가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서율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죠. 적어도 한 사람은 자기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매장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든 그는 매장을 둘러보며 메모를 했어요. 장기호였죠. 제아의 비서였습니다. 장기호는 멀찍이 서서 서율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주변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고미란이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남자 누구야? 혹시 서율이 뒷배? 젊은 직원이 거들었죠. 백화점 점원도 스폰서 있으면 편하겠네. 부러워 죽겠다. 소문이 또 다른 방향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서율에게 뒷배가 있다는 소문이었죠. 점심시간마다 휴게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기호는 1시간쯤 관찰하다 매장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재아의 회장실로 향했어요. 재아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땠나? 재아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장기호가 메모를 꺼내 보고했어요. 매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한서율 씨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 직원 한 분이 그녀 편을 들어주더군요. 박춘배라는 분입니다. 30년째 우리 백화점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재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박춘배. 며칠 전 화장실에서 마주쳤던 그 청소 직원이었죠. 명품은 손길이라고 중얼거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 착한 사람이 제일 먼저 욕먹는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고요. 재아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한서율이라는 여자 주변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벌 2세 아들, 그리고 30년 경력 청소 직원.
둘 다 그녀를 믿고 있었어요. 제안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다시 가봐야겠다고요. 이번엔 그 가방건으로 그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봐야 했죠. 진짜 위기 앞에서 본색이 드러날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박춘배의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착한 사람이 제일 먼저 욕먹는다는 그 말이요. 혹시 한서율이 정말 착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죠? 혹시 자기가 잘못 판단한 거라면요? 제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확신할 순 없어.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감정에 흔들리지 말자고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율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매장 전체에 소문이 퍼졌죠. VIP 가방을 바꿔치기한 직원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믿고 있었죠.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동료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서율이 먼저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직원은 고개를 돌렸죠. 마치 서율이 투명 인간인 것처럼요.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장에 도착하자 사물함이 또 열려 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연 거였죠. 안에서 개인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율은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주워 담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울지 않았죠. 점심시간 고객 한 명이 서율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어요. 서율이 예전에 응대했던 고객이었죠. 저기요, 당신. 그 가방 사건 일으킨 직원 맞죠? 서율은 당황했습니다. 고객까지 소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오해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에휴, 요즘 백화점 직원들도 믿을 수가 없네. 다른 직원 불러주세요. 고객이 돌아섰습니다. 서율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지점장실에서 고미란이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동료들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미란 씨, 무슨 일 있어요? 고미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표정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율을 힐끔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고미란은 괴로웠습니다. 자기가 커피를 쏟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점장이 입을 막았죠. 입 다물지 않으면 같이 잘린다고 협박했습니다. 15년 경력이 날아가는 겁니다. 고미라는 가족이 있었어요.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이 있었죠. 일자리를 잃을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괴로웠어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서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후배였어요. 그 후배가 자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죠. 그날 오후 지점장은 본사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서율의 업무 부주의로 인한 VIP 고객 피해 사례였어요. 내용은 완전히 왜곡돼 있었죠. 보고서엔 서율이 혼자 가방을 다루다 커피를 쏟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CCTV는 서버 점검으로 확인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해당 직원의 평소 근무 태도가 불성실했다고 거짓말을 추가했죠. 지점장은 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클릭 한 번에 서율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어요. 본사 인사팀에서 받아볼 겁니다. 며칠 안에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예요. 그 시각 6층 화장실에서 고미란이 세면대에 기댄 채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너무 추해 보였죠. 이런 비겁한 자신이 싫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미란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세면대만 그 말을 들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죠.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박춘배는 지점장실 문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지점장과 누군가의 통화 소리였죠. 네, 보고서 올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인사조치 날 겁니다. 한서율은 끝났어요. 춘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자기는 청소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누가 자기 말을 믿겠어요. 증거도 없었고요. 춘배는 카트를 밀고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율이 진열대를 닫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죠. 어깨가 축 처진 채였습니다. 서율 씨, 춘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율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이러다 서율 씨 잘릴 것 같아요. 제가 기술팀 직원한테 들었는데 사실 CCTV 서버는 정상이래요. 복구도 됐다고 하고요. 서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지점장이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긴 겁니다. 그럼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뭔가 있어요. 서율 씨를 내쫓으려는 의도가요. 춘배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율을 바라봤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저녁 서율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백화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찬바람이 불었죠. 서울 야경이 발밑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율은 난간에 기대 섰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억울했습니다. 7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어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서율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도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벌 2세예요. 자기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었죠. 핸드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본사 인사팀에서 온 거였어요. 한서율님, 금요일 오후 2시 본사 인사팀 면담 출석 바랍니다. 서율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봤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후 1시였어요. 서율은 매장 뒤편 창고에서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죠. 고객 응대는 금지당한 상태였습니다. 지점장의 명령이었어요. 본사 인사팀 면담이 1시간 뒤로 다가오고 있었죠. 서율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스를 정리하다 떨어뜨렸어요. 쿵 소리가 났죠. 밖에서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율은 박스를 다시 주워 올렸어요. 눈물을 삼켰죠. 그때 매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발걸음 소리였어요. 서율이 고개를 내밀어 봤죠.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가방을 맡기고 간 그 손님이었어요. 재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낡은 옷을 입고 왔어요. 매장 안을 둘러봤죠. 서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 할아버지 또 왔네. 지난번 그 가방 주인. 한서율이 담당 아니었어? 근데 서율이는 어디 갔지? 고미란이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엔 억지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재하는 고미란을 쳐다봤습니다. 일주일 전 서율을 비웃던 직원이었죠. 냉정한 눈빛이 느껴졌어요. 지난번에 가방 맡긴 사람입니다. 담당 직원 어디 있나요? 고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율은 지금 창고에 있었어요. 고객을 만나선 안 되는 상태였죠. 아, 그 직원은 지금 자리에 없는데요. 제가 대신 담당자를 불러주시오. 재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명령조였어요. 고미라는 당황했죠. 어쩔 수 없이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율이 창고에서 나왔어요. 노인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서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죠. 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생기가 사라진 얼굴이었죠. 그때 맡긴 가방 수선은 됐습니까? 재하가 물었습니다. 서율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죄송해요. 제가 아직 일을 할 수가 없어서요. 본사에 연락도 못 드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재하는 서율의 떨리는 손을 봤어요. 옆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저 할아버지 왜 저래? 가방 하나 때문에. 한서율 지금 큰일 났는데 저런 손님까지 상대해야 하나? 재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서율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서율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봤죠. 하지만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처리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눈빛이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겠다는 의지였어요. 재하는 그 눈빛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괜찮소? 재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율이 눈을 크게 떴어요. 네, 그냥 고맙소. 당신이 그때 내 가방을 소중히 다뤄줘서요. 재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율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말이었죠. 재하는 매장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백화점을 떠나지 않았어요. 복도 구석에 서서 매장을 지켜봤죠. 서율이 다시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박춘배가 청소 카트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재하와 눈이 마주쳤어요. 춘배는 깜짝 놀랐죠. 회장님이셨습니다. 회장님. 춘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재하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어요.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죠. 저 직원, 한서율 씨 무슨 일 있나? 재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춘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VIP 가방 사건인데 본인이 한 게 아닌데도 누명을 썼어요. CCTV도 조작됐고요. 재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명? CCTV 조작? 자기 그룹 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1시간 뒤에 본사 인사팀 면담이 있습니다. 아마 잘릴 겁니다. 춘배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재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혈관이 붉어져 나왔죠. 누가 조작했지? 지점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커피를 쏟은 건 고미란 씨예요. 하지만 둘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재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건 의도된 음모였죠. 착한 직원을 내쫓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재하는 장기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죠. 장비서, 당장 윤재하 백화점 6층 명품관 CCTV 복구해. 3일 전 오후 3시 영상이야. 그리고 지점장 인사 기록 다 가져와. 전화를 끊고 재하는 다시 매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율이 창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시계를 보고 있었죠. 면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하는 결심했어요. 이제 직접 나서야 할 때였죠. 한서율이라는 여자는 돈을 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람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억울하게 무너지고 있었죠. 재하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본사로 향했어요. 인사팀장을 직접 만나야 했죠. 그 전에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서율은 본사 23층 인사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차가웠어요. 에어컨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인사팀장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50대 남자가 나와 서율을 불렀죠. 한서율 씨, 들어오세요. 서율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엔 인사팀장과 노무사, 그리고 지점장이 앉아 있었어요. 지점장의 얼굴엔 냉소가 번져 있었죠. 앉으세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어요. 서율의 인사 기록이었죠. 한서율 씨, 6월 15일 발생한 VIP 가방 훼손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서율은 입술을 깨물었죠.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고미란 씨가 커피를 쏟았어요. CCTV를 확인해 주세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지점장이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지점장 보고서에는 당신이 단독으로 가방을 다루다 사고를 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CCTV도 확인했습니다. 서버 점검으로 복구가 안 됐지만 사고 당시 한서율 씨가 그 가방 근처에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율은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카운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진열대에 있었어요. 고미란 씨가 증거가 있나요? 인사팀장의 질문이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서율은 말문이 막혔어요. 증거가 없었죠. CCTV는 조작됐고 고미라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처음이 아니죠? 최근 3개월간 고객 불만이 3건 접수됐어요. 당신의 응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서류가 서율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고객 불만 접수 내역이었어요. 하지만 서율은 기억이 나지 않았죠. 그런 불만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이것도 저는 처음 봅니다. 본인이 모른다고 없던 일이 되나요? 지점장이 비웃었습니다. 서율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여기서 우는 건 정말 지는 거였으니까요. 인사팀장이 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결론이 난 표정이었어요. 한서율 씨, 750만 원 상당의 VIP 제품 훼손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회사 규정상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해요. 서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해고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7년간의 근속을 고려해서 권고사직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직서 제출하세요. 권고사직? 스스로 그만두라는 소리였어요. 서율은 고개를 저었죠.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진실? 지점장이 껄껄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여기서 진실은 증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진실도 없는 거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닐까? 서율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죠.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장기호가 들어왔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보고가. 인사팀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면담 중에 끼어드는 건 결례였어요. 지금 면담 중인데.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그 말에 인사팀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회장? 윤재아 회장 말인가요? 지점장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장기호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6월 15일 오후 3시 20분 영상입니다. 기술팀에서 복구했습니다. 영상엔 카운터가 보였어요. 고미란이 커피를 들고 있었죠. 그리고 순간 손이 미끄러지며 커피가 가방 위로 쏟아졌습니다.
선명한 화면이었어요. 서율은 진열대 옆에 있었습니다. 카운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가방을 만진 적도 없었죠. 인사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장기호가 계속 말했죠. 그리고 20분 뒤 지점장이 한서율 씨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실제 사고는 고밀한 시간했지만 지점장이 한서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명확히 보입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어요. 지점장이 서율을 부르고 주변을 둘러보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고미란에게 뭔가 속삭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3개월간 접수된 고객 불만 3건, 이것도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P 추적 결과 모두 지점장실 컴퓨터에서 작성됐어요. 인사팀장이 지점장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옆에서 노무사가 서류를 빠르게 정리했죠. 장기호가 서율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율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서율 씨, 이번 사건은 무혐의 처리됩니다. 오히려 피해자시니까요. 그리고 인사팀장이 지점장을 가리켰습니다.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당신은 즉시 직위 해제야. 허위 보고와 직원 모함, 회사 재산 손해. 이거 형사 고발감이야. 지점장의 얼굴이 흙빛이 됐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얼굴이었어요. 서율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죠. 꿈인가 싶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요? 조금 전까지 해고 직전이었는데 지금은 무혐의라니요. 면담실을 나와 복도에 선 서율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혐의 처리됐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죠. 오히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장기호가 다가왔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괜찮으세요?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온 거였죠. 감사합니다. 누가 도와주신 건가요? 장기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함 하나를 건넸어요. 윤재아 그룹 비서실이라고 적혀 있었죠. 서율은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내려왔어요. 매장으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한서율 잘렸대? 당연하지. 750만 원짜리 망쳤는데. 서율은 고개를 들어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시선들이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았죠. 7년을 함께 일했는데 말입니다. 고미란이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서율 씨, 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율은 고미란을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미란 언니, 전 괜찮아요. 진실은 밝혀졌으니까요. 고미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서율은 더 이상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서율은 사물함으로 갔어요. 개인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죠. 동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서율 씨, 뭐해? 정리하는 거예요. 서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7년간 모아둔 물건들을 하나하나 가방에 넣었죠. 잘린 거 아니잖아. 왜 짐을 싸? 전 그만둘 거예요.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다들 놀란 표정이었어요. 무혐의 처리됐는데 왜 그만두냐고요. 서율은 물건을 다 챙기고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매장을 둘러봤어요. 7년을 보낸 공간이었죠.
처음 입사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했던 24살의 자신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곳에서 배신당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상사에게, 그리고 시스템에게요. 진실보다 권력이 중요한 곳이었죠. 7년 동안 감사했어요. 모두 건강하세요. 서율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장 문을 향해 걸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복도를 걷는데 박춘배가 청소 카트를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어요. 춘배는 서율의 가방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죠. 서율 씨, 그만두는 거야?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아저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아저씨만이 저를 믿어주셨어요. 춘배는 서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말없이 위로했어요. 30년 동안 이 건물에서 일하며 많은 사람들을 봤죠. 하지만 서율만큼 마음이 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명품은 손이 많이 가는 거래도 서율 씨도 지금 많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잖아. 그럼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서율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춘배는 그저 곁에 서 있었죠. 한참을 울고 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서율은 눈물을 닦고 춘배에게 인사했어요. 저 이제 가볼게요. 아저씨도 건강하세요. 그래. 어디 가든 잘할 거야. 서율은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정문을 지나 거리로 나왔어요. 해질녘이었죠. 주황빛 햇살이 건물들 사이로 비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죠. 서율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율아,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도윤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걱정이 가득했어요. 전 괜찮아요. 오해 다 풀렸어요. 다행이다. 그럼 이제. 근데 도윤 씨, 전 그만뒀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 숨소리만 들렸어요. 왜? 오해 풀렸는데 왜 그만둬? 서율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진실이 밝혀져도 상처는 남는다는 걸요.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도윤 씨, 우리 헤어져요. 뭐?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놀란 거였죠. 전 도윤 씨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윤 씨 아버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데? 서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너무 피곤했죠. 미안해요. 행복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이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서율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요.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죠. 모두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율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가고 싶은 곳이 없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죠. 서율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7년을 바친 일터를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놓았어요. 남은 건 상처뿐이었죠. 서율은 가방에서 사직서를 꺼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았어요. 내일 본사에 가서 내야 했죠. 종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진짜 명품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밤 11시 서율은 원룸집에 돌아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시 불빛이 보였죠. 하지만 서율의 마음은 그 어떤 어둠보다 깊었습니다. 7년이 무너지는 데는 단 일주일이면 충분했어요. 성실하게 일했던 시간들, 고객을 진심으로 대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의미 없어졌죠. 세상은 진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만 믿었어요. 서율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윤재아 그룹 비서실. 누군가 자기를 도와준 거였죠. 하지만 왜일까요? 자기는 그냥 평범한 백화점 직원일 뿐인데요. 문득 일주일 전 그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가방을 들고 온 손님이요. 오늘도 다시 찾아왔었죠. 가방 수선은 됐냐고 물으면서요. 서율은 그때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 노인은 이상했어요.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서율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 귓속으로 들어갔어요. 짜릿한 통증이 느껴졌죠.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헤어지자고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가 떨렸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도윤은 재벌 2세였습니다. 자기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현실은 달랐죠. 아버지의 반대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겨내고 싶지 않았어요. 도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35번째 전화였어요. 도윤이었죠. 서율은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받을 수 없었어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한남동 저택에서 재하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한서율의 조사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25년 전 아내 사진도 함께요. 재하는 아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그녀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자기를 나무랐을 겁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다고요. 오늘 한서율을 다시 봤습니다. 창고에서 나온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죠. 책임지고 끝까지 처리하겠다던 그 말, 진심이었습니다. 재하는 자기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서율은 돈을 노린 게 아니었죠. 진짜 사람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춘배의 말이 맞았어요. 명품은 로고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서율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들과도 헤어졌다고 했죠. 장기호에게 보고받았습니다. 모든 게 자기 때문이었어요. 재하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통증이 느껴졌죠. 하지만 마음의 고통보다는 덜했습니다. 자기 편견 때문에 선한 사람을 망쳤어요. 아들의 사랑도 망쳤죠. 문이 노크됐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서유리가 저랑 헤어졌어요. 만족하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재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원망하는 눈빛이었죠. 도윤아, 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요. 도윤이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재하가 불렀어요. 잠깐만. 내가 틀렸다. 도윤이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봤죠. 재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아버지였어요. 한서율 씨, 좋은 사람이더라. 내가 편견으로 판단했어. 미안하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되는 거예요? 서유리는 다 무너졌어요. 일도 잃고 저도 잃었다고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재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도윤이 나가고 재하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서재는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재하는 아내 사진을 다시 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25년 전 그날 생일 선물로 가방을 줬을 때처럼요. 여보, 내가 당신 말을 진작 들었어야 했어. 사람의 마음이 제일 귀하다는 거. 난 잊고 살았어. 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68살 노인이 눈물을 흘렸죠. 아내가 죽은 뒤 처음이었습니다. 다시 서율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율은 여전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 화면만 밝게 빛나고 있었죠. 부재중 전화가 42개였습니다. 서율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메시지를 하나 보냈죠. 도윤 씨,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행복하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서율은 전화기를 끄려다 멈췄습니다. 명함 사진이 저장돼 있었거든요. 윤재아 그룹 비서실. 장기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서율은 그 명함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누가 자기를 도와준 걸까요? 왜 도와준 걸까요?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는 없었어요. 창밖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9시 윤재아 백화점 1층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줄지어 들어섰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죠. 무슨 일인가요? 정문 밖에 고급 승용차가 섰습니다. 리무진이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내렸죠. 하지만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품격이 느껴지는 차림이었죠. 로비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재아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본사 회장이 갑자기 나타난 거였죠. 재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명품관이 있는 층이에요. 경호원들이 따라왔죠. 장기호도 함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6층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이라고 불렀죠. 재아는 그들을 지나쳐 루시안 갤러리로 향했어요. 매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정렬했어요. 고미란도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모두 긴장한 표이었죠. 하지만 서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아가 매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죠. 재아는 그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 한서율을 비웃던 사람들이었어요. 한서율 씨는 어디 있습니까? 재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직원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제 사직하고 나갔습니다. 재아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죠. 그래요? 7년이나 성실하게 일한 직원이 갑자기 그만뒀다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아는 고미란을 쳐다봤어요. 고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고미란 씨 말해보세요. VIP 가방에 커피 쏟은 사람이 누구죠? 고미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동안 한서율이 한 거라고 믿었거든요. 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장기호에게 신호했어요. 장기호가 태블릿을 꺼내 벽에 걸린 스크린에 연결했죠.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엔 고미란이 커피를 쏟는 장면이 선명히 나왔어요. 서율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죠. 그리고 전 지점장이 서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모두가 진실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명품은 로고가 아닙니다. 재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명품은 사람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한서율 씨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그녀를 짓밟았죠.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곰이라는 무릎을 꿇고 울었죠. 제아는 매장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박춘배가 청소 카트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둘의 눈이 마주쳤죠. 춘배는 깜짝 놀라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제아가 다가갔어요. 춘배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고맙소. 당신이 진실을 지켜줬소. 춘배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회장이 청소 직원에게 감사를 표하다니요. 명품은 손이 많이 갈수록 가치가 난다는 말 맞았소. 사람도 마찬가지더군요. 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춘배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제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사로 향했습니다. 23층 인사팀으로 갔어요. 인사팀장이 황급히 맞이했죠. 회장님, 무슨 일로? 한서율 씨 사직서 반려하시오. 그리고 복직 처리해요. 인사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감히 반론하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제아는 다시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서율의 집 주소를 알아냈거든요. 장기호가 조사해뒀죠. 30분을 달려 구로구 한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아는 혼자 차에서 내렸어요. 경호원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죠. 계단을 올라가며 숨이 찼습니다. 68살 노인에게 3층은 높았어요. 서율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서율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잠옷 차림이었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아를 보자 눈이 커졌어요. 손님. 서율이 당황했습니다. 그 낡은 가방을 맡긴 노인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고급 양복에 품격 있는 차림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소? 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율은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어요. 좁은 원룸이었죠. 제아는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단출한 집이었어요. 화려한 것 하나 없었죠.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창가에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서율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제아는 앉았어요. 서율도 맞은편에 앉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윤재아입니다. 윤재아 그룹 회장이요. 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율의 눈이 더 커졌어요. 손이 떨렸죠. 네. 그리고 도윤이 아버지이기도 하오. 서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율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윤재아, 도윤의 아버지. 그 회장이 지금 자기 집에 앉아 있었죠. 어떻게? 서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죠. 미안하오. 당신을 시험했소. 내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소. 제아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전 낡은 가방을 들고 온 게 자기였다고요. 변장하고 찾아와 서율을 시험했다고요. 그녀가 돈을 보는지 사람을 보는지 확인하려 했다고 말이에요. 서율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그동안 자기를 지켜본 사람이 도윤의 아버지였단 말인가요? 제가 시험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소. 하지만 시험을 받은 건 당신이 아니라 나였소. 제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눈빛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난 50년 가까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며 살았소. 돈이 있으면 귀하고 없으면 천하다고 생각했지. 점원 따위가 며느리가 된다는 게 수치스러웠소. 제아는 자기 편견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서율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역시 그랬구나. 도윤의 아버지도 자기를 무시했던 거죠. 하지만 당신을 보고 깨달았소. 진짜 명품은 가방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당신은 내 낡은 가방을 귀하게 다뤘소. 가격이 아니라 의미를 받지. 그게 진짜 품격이더군요. 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율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소. 일도 잃고 아들과도 헤어졌지. 다 내 잘못이오. 용서를 구하러 왔소. 재아는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68살 노인이 31살 여자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서율은 깜짝 놀라 그를 일으키려 했죠. 안 돼요. 일어나세요. 내 편견이 당신을 망쳤소. 사과해야 마땅하오. 재아는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서율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억울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이 노인도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서율이 재아를 일으켰습니다. 재아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제 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아가 대답했어요. 사직서는 반려됐소. 복직 처리했소. 원한다면 다시 일할 수 있소. 서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곳엔 너무 아픈 기억이 많았죠. 전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동료들도 절 믿어주지 않았어요. 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다른 곳은 어떻소? 우리 그룹엔 백화점만 있는 게 아니오. 호텔도 있고 다른 사업부도 많소. 하지만 서율은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혜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재아는 서율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재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도윤이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윤이 뛰어들어왔어요. 숨이 차 있었죠. 장기호가 연락했던 겁니다. 서율아. 도윤이 서율을 꽉 껴안았습니다. 서율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도윤을 밀어내지 않았죠.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율은 도윤의 등을 토닥였어요. 눈물이 또 흘렀죠. 재아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야 할 때였어요.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서율이 불렀습니다. 회장님. 재아가 돌아봤어요. 서율이 말했죠. 명품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재아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어요. 며칠 뒤 윤재아 백화점 6층 명품관 루시안 갤러리에 새 표지판이 걸렸습니다. 진짜 명품은 사람입니다.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곰이라는 서율을 찾아왔습니다. 서율은 아직 복직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곰이라는 커피를 내밀며 눈물로 사과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비겁했어. 서율은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언니도 가족이 있잖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박춘배는 여전히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다녔습니다. 명품관을 지나가며 새 표지판을 봤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명품은 손이 많이 갈수록 가치가 나는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혼잣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윤재아 백화점 6층 명품관 루시안 갤러리는 여전히 화려했죠.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율은 결국 복직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죠. 작은 핸드백 수선 공방을 열었습니다. 홍대 뒷골목에 있는 조그만 가게였어요. 간판엔 손길이라고 적혀 있었죠. 공방은 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창가에 화분이 놓여 있었고 벽엔 오래된 가방들이 걸려 있었죠. 수선을 기다리는 가방들이었습니다. 서율은 작업대 앞에 앉아 낡은 가방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20년 된 가방이었죠. 가죽이 발에 있었지만 원래 품질은 좋았습니다. 서율은 조심스럽게 실밥을 뜯어내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노부부였어요. 할머니가 헌 가방을 들고 있었죠. 여기가 소문난 곳이 맞나요? 오래된 가방도 고쳐준다면서요. 서율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어떤 가방이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가방을 내밀었어요. 30년 된 가방이었습니다. 손잡이가 떨어져 나갔고 가죽은 갈라져 있었죠. 돌아가신 남편이 선물한 건데요. 버릴 수가 없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율은 가방을 받아 자세히 살폈어요. 낡았지만 사연이 담겨 있었죠. 소중한 물건이시네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최대한 원래 모습으로 되살려 드릴게요. 서율의 말에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두 사람은 고마워하며 공방을 나갔죠. 그날 오후 재아가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변장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품격은 여전했죠. 손에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서율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재아는 미소를 지으며 보자기를 풀었어요. 안엔 낡은 가방이 들어 있었죠. 한 달 전 맡겼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이거 고쳐줄 수 있겠소? 재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서율은 가방을 받아들고 웃었어요. 물론이죠. 제가 약속했잖아요. 끝까지 책임진다고요. 두 사람은 작업대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율이 가방을 살피는 동안 재아는 공방을 둘러봤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공간이었죠. 여기가 마음에 두오? 재아가 물었습니다.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백화점보다 훨씬 좋아요. 여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서율은 벽에 걸린 가방들을 가리켰습니다. 각각의 가방엔 주인의 사연이 있었어요. 재아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죠. 우리 도윤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소. 재아의 말에 서율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도윤과는 다시 만나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그때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오셨네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편안한 시간이었죠. 저녁 무렵 박춘배가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퇴근길이었어요.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죠. 개업 선물이야. 늦었지만. 춘배가 수줍게 웃으며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서율은 감격해서 받았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말씀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명품은 손이 많이 갈수록 가치가 나는 거지. 서율 씨도 힘든 시간을 견뎠으니 이제 더 빛나는 사람이 됐어. 춘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아는 춘배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춘배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죠. 해가 지고 공방 안에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서율은 작업대에서 재아의 가방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바늘과 실로 한 땀 한 땀 꿰맸죠. 도윤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재아도 함께였어요. 춘배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네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이 가방
누구 거예요? 서율이 물었습니다. 재아가 대답했어요. 돌아가신 아내가 준 거요. 25년 전에. 서율의 손길이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연이 깊은 가방이었던 거예요. 잘 고쳐드릴게요. 추억이 담긴 물건이니까요. 재아는 서율의 손길을 지켜봤습니다.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어요. 가격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였죠. 진짜 명품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공방 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홍대 거리는 여전히 붐볐지만, 하지만 공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서율은 마지막 바늘땀을 마치자 가방이 제 모습을 찾았죠. 수선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하지만 그게 오히려 아름다웠죠. 세월의 흔적이자 사랑의 증거였으니까요. 재아는 가방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25년 만에 아내의 선물을 다시 쓸 수 있게 됐죠. 고맙소. 당신 덕분에 소중한 걸 되찾았소. 서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이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죠. 사람들의 소중한 것을 지켜주는 일이요. 오늘의 사연이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위로와 공감이 될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는 당신의 한마디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됩니다. 일상에 행복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